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리던 해외 금리 파생 상품, 이른바 DLF 사태 후폭풍이 거센 모습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개인 돈이 물린 이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진상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피해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 서울경제TV는 이번 DLF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터지게 됐고 또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와 이대순 변호사 그리고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금리 파생 상품이고요. 네. DLF 굉장히 좀 생소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품인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크게 이번에 이제 손해가 많이 난 게 독일 국채금리죠. 예. 독일 국채금리의 변동 이게 이제 마이너스 0.2 이하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은 뭐 3.5%에서 4% 정도 금리를 주겠다.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0.01%당 뭐 2% 시장 손실이 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국, 미국 이 CMS라고 합니다. 예. 그 금리 장단기 금리 차이죠. 그 스왑.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제 파생 결합 상품에 한 1조 원 정도 좀 상품이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해졌고 이미 예.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 거의 전액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독일 국채 부분이 지금 특히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은 못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원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립니다. 10여 년 전에 조붕구 대표께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신 분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키코 사태하고는 뭐 지금 이름도 다르고 상품도 다를 수 있는데 왜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리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10년 전에 키코 상품을 가입한 기업들의 한 절반 정도, 900여 개 중에서 한 4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예. 파산하거나 법정 관리를 들어갔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제 파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역시 똑같은 파생 상품입니다. 이 DLS도. 예. 그것도 키코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독일 국채 금리를 기반으로 한 거고 저희가 했던 키코는 이제 환율을 기반으로 한 거. 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DLS는 이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게 무차별적으로 판매가 된 것이고요. 예. 개인들한테 또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와 똑같이 그리고 이 상품 자체에 대한 고위험성이 있는 것을 판매한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자체도 문제고 은행에서 판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이 네. DLF 자체를 판매하는 것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은행 거래하는 사람은 사실 예금자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외국에서는 이제 IB라고 하죠. 예. 인베스트뱅크, 또 CB, 커머셜 뱅크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 다 뱅크가 붙어가지고 다 은행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혼동을 주는데 예. 사실 이제 IB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권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B가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예.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사실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행 거래자들은 예금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파생 연계 상품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고도 위험도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행 예금자가 이게 위험한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근데 은행에서 자기들 예금 고객들한테 그걸 팔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방금 말했듯이 잘해봐야 이제 한 2, 3% 정도의 금리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잘못되면 100% 자기 원금을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사겠어요, 사실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걸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팔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이자가 한 2% 정도 더 나오는데 그거 더 주는 거 거기에 따른 위험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 더 넣는 건 은행에서
나한테 지금 그걸 권하는데 거기다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백화점에서 팔면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고위험 상품은 취급해서는 안 돼요.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파생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 은행에서 안 팝니다. 조금 더 그럼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미국이나 유럽 쪽을 저희가 지금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네. 이 DLS 자체가 네. 독일이나 유럽 뭐 그쪽 국가들인데 우량 네. 국가들인데 상업은행에서 안 팔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어. 상업은행에서 안 팔고 인베스트뱅크에서 파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둘 다 뱅크란 게 붙으니까 IBCB 차인 건데 사실. 그렇죠. 예. 은행을 자꾸 착각하는데 은행이 아닙니다. 증권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 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DLF 사기입니까?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은행에서 팔았다는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 예.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고위험 저수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 구조가 사실은 사기성 상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올해 3월부터 판매된 특히 우리은행을 통해서 판매된 그 상품이죠. 예, 예. DLF 같아요. 3월 달엔 이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때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추세가 0.3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걸 팔았어요. 이거는 사실 당시 전문가들 저희가 이제 좀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예.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제 위험하다고 했어요. 위험한 상품이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0.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전하다. 경제 글로벌 금융 상황은 전혀 보지 않은 그렇죠. 거네요. 과거에 0.2 이하로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과거는 과거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 국채 금리 예전엔 15%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정말 이거 상을 호도한 거죠. 그건 전혀 사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설명도 그렇고 그 기본적으로 이 시점과 또 이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한 대로 이제 하이 리스크 거기다 로우 리턴 이 구조 자체는 이건 사기라고밖에 할 말이 너무나 없는 기울어진 겁니다. 운동장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게 뭐 거죠. 네. 비교 대상 자체도 아니었고 그 수익률 자체가 일단 올해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이면 알고서도 은행에서는 이 상품을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키코 사태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DLF 사태가 또 펼쳐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은행은 계속 왜 이런 행태를 반복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금융사 내부의 과도한 실적 경쟁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일단 뭐 겉으로는 고객을 보호한다 말은 하지만 어쨌든 내 승진이 중요한 그런 은행 직원분들께서는 일단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제 비록 1, 2%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금리를 앞세워서 이제 위험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의 판매가 이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은행들의 그 지배구조 문제도 있는데요. 그 지주 회장을 필두로 하는 지주그룹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 수만 명의 은행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 이제 증권사업과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은행에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압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그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수반된다. 그런데 은행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께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결국에는 투신사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팔았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가정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서 피해자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현재 금융소비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피해자 상담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방문을 해봤지만 그 안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그리고 계속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날리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계신 분도 계셨고 너무 화가 나서 은행에 가서 들어 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방문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실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신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냥 저희가 서민이 생각하기에는 내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하면은 은행이죠. 이자가 물론 적은지 알아도 그래도 정기예금 같은 거 해놔야지 안심이 되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증권사보다 은행이 제일 선호하죠. 은행 못 믿으면은 이제 돈 5만 건 바꿔다가 이제 뭐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내야죠. 예, 그거. 네,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일단은 키코 공대위에서는 이번 DLF 사태가 터진 이후에 금융당국의 민관 합동조사위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조 위원장님, 당국의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그 금융감독원에서 내주서부터 예. 이것을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윤석헌 금감원장님의 그런 그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 예. 이것을 뭐 저희가 추후에 뭐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감원 자체의 그 기능을 보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그 조직이 운영이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들 간에 또 어떤 우리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키코 사태 때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조사를 좀 더 면밀하고 그리고 또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취재 기자에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금감원은 이제 23일인 오늘부터 DLF와 DLS를 판매하고 설계한 금융사에 대한 실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제 판매 과정에서 실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부터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부당한 판매 개입이 있었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각 금융사들이 이 위험을 제대로 통제를 해왔는지 시스템 진단까지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가 아니라 일반 지점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이 상품을 판매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이 상품을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도 하나하나 진짜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일단 문제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금융소비자원이나 키코 공대위, 한누리 또는 뭐 금융정의연대 등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체의 문을 두드려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우선 입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게 될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연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공동소송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2, 3년까지 걸리게 되고 또 개별적으로 다퉈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만약에 자신이 불완전 판매를 입증을 좀 잘 못하게 되면은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는 판매 당시에 은행이 제대로 구비해주지 못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라던가 증거를 확보해 두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녹취 부분을 지금 뭐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키코 문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저처럼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당국이 시범 해결 케이스로 키코 피해 4개 회사의 배상 조정안을 당초 이번 달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또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은행에서 4개 회사 이외에 예.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회사들이 약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피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은행도
그 부분을 지금 계산을 좀 뽑아봐야 되는 아마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규모를 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벌써 은행이 일으킨 키코 사태가 아직 채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파생 상품 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거죠. 은행은 반성을 하지 못하고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터지면 본질적인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땜질 처방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당국이 이번엔 은행 본연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